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뉴스테이블 함께하는 원조 듀오입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기사로 나왔던 해프닝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장관의 휴대전화니까 큰일이다. 또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엇갈릴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이창원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이게 6.25 전쟁 기념식 참석 도중에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서울 중부경찰서가 25일 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이 한 장관의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예. 한 장관은 행사 도중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보좌관에게 알렸고 이 보좌관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절도 등의 범죄 가능성을 두고 강력계 형사들을 보내서 수색에 나섰고 이후에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서 시민 A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 A씨가 오후 1시쯤에 이미 자신의 집 근처 파출소에 휴대전화를 맡겼고 또 그리고 휴대전화를 뭐 이렇게 봤다 이렇게 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오후 5시쯤에 휴대전화를 찾아서 보좌진에게 돌려줬고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난 사고였습니다. 네, 일국의 장관의 휴대전화니까 분실이 되면은 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화 내용이 투명하면 뭐 네. 신고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잠금 화면에 풀려 있었거나 예.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예.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또 아하. 여사님과의 사적인 대화 이런 게 예. 막 그 들어 있으면 본인도 불편했을 테고. 예.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과연 뉴스거리인가? 아하. 이걸 가지고 경찰이 출동까지 해야 되나? 예. 그것도 강력계 경사들이 예.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보통 이제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전화번호 유실, 그다음에 본인이 잘 간직하고 있는 사진, 영상 이런 것들 유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휴대전화기 말고도 다른 곳의 전화번호나 각종 자료들을 그 담아두는 곳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기분은 안 좋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부산을 떨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 금은 유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 관련 얘기가 이번이 그렇죠. 처음은 아닙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은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했고 그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수하려고 했고 예.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 분실 사건이 굉장한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휴대폰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 우리 시민들은 한동훈 장관 휴대폰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1급 탑 시크릿가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 4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었고 허를 찌르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천상 지인님께서 그러면 휴대전화 잃어버리면요,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예. 이게 뭐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당직팀이 이제 출동을 한다고 하긴 해요. 아, 그러니까 절도를 당하거나. 예. 하지만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뭐 도난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보통 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경찰이 출동하는 건 맞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보통의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나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고 한참 뒤에야 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전에는 경찰의 이 분실물 신고센터에서 우선 찾아보고 그 이후에 연락이 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상황을 두고 경찰이 좀 특별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의 애초 단순 분실이 아니라 이것은 절도로 보고 뭐 횡령죄가 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GNM PD님께서는 지지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다가
자리에 두고 온 휴대전화가 분실됐다고 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 뭐 저희가 이제 해프닝 뉴스였고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꼭 좀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혹시나 역시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뉴스 짚어볼 텐데 일본말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기시다 총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역시 정리 좀 해주시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아사히 신문이 이제 기시다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의 면담으로 예. 앞으로의 원자력 이 오염수 방류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의 마지막 보고서를 이 면담에서 받을 예정이고 이 보고서가 이제는 일반에 공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특히 기시다 총리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 방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현재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이 있는데 그 근거로 일본 정부가 이것을 이 보고서가 안전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해를 시킬 것이다 설득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도 했습니다. 네. 산케이 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양 방류 시점은 결국 기시다 총리가 정하게 될 것이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동안 방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역시 그와 비슷한 이 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해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정부가 이 오염수의 안정성이 국제 기준에 충족한다는 내용을 좀 강조하고자 국제 원자력 기구에 여러 차례 이렇게 뭐 실시 그리고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어떤 언론에서 듣더라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향한 마지막 퍼즐들을 떠올려 보면은 뭐 시운전 오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뉴스도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을 만난다고 그러고 최종 보고서까지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준비 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예. 예견했잖아요. 예, 예. 예견된 상황이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충분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본인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IAEA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고 있고 물론 존중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검사도 할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건강 문제는 1%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정부가 IAEA 결과에 맹신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일본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동력을 실어준 그런 하나의 보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정부도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을 달랠 결심을 하는 자리인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할 결심을 하는 자리인지 많이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로 논의는 되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 방류 자체를 다시 되돌려서 옛날 논의를 다시 하자 이걸 공식적으로 아마 IAEA나 이런 데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신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충 이해해 봤을 때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가늠은 가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게 어제 1일 브리핑에서 이 박구현 국무조정실의 1차장이 내놓은 답변이었는데 예.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치 하나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차장이 오염수 방류가 2010년 중반 때부터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뭐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 등이 그 논의에 참가를 해서 결국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차장이 이어서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이제 지난 정부부터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지 우리도 논의를 지속했다면서 이제 와서 다시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보통 그 신문 보면 한 해가 갈 때 예. 교수들이 뽑은 뭐 사자성어라든지 방금 귀에 딱 꽂히는 사음절이 네 음절이 있었는데 신의성실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이런 단어를 꼭 우리 국민들한테 그 예. 브리핑할 때 써야 되는지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신의성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민법에 나오는 용어이고 계약 체결할 때 나오는 용어가 신의성실이에요. 예.
뭐 계약 작성할 때 이제 언급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모종의 계약서를 썼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 표현을 보자면 예.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신의가 뭡니까? 신의는 오염수를 안 버리겠다는 게 상식적인 신의고 그다음에 이걸 지켜나가는 게 신의 성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의 성실이라는 단어를 좀 잘못 끼워가지고 쓴 느낌도 들고 우리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왜 우리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을 대변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국민의 좀 안전을 지키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이 또 정부가 우리에게 한 신의가 아닐까 싶은데 신이 상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엔 140여일 앞두고 있는 수능 관련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킬러 문항 최근 3년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창훈 기자,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부가 총 22개의 문항의 킬러 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부터 지난 3년 동안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들이었고 지목한 사례를 보니까 6월 모의평가에 국어 14번이 있었습니다. 예. 내용이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확장인지 이론을 다뤘는데 교육부가 이를 두고 낯선 철학 전문 용어를 내세우면서 다수 사용해서 이것이 맞지 않다.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문제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학생들이 수능의 고득점을 위해서 사교육 시장을 찾는 것을 개선한 한편 논술이나 그 흔히 대학별로 이 고사를 내신 시험을 위해서 치르잖아요. 이 시험의 교육 과정도 앞으로는 공교육 내에서 중점적으로 출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때 고2 자녀 예. 두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물론 수능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발표 또 지금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9월달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있는데 예. 지금 출제자들이 다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예. 대부분 교수들하고 일선 교사들이 가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데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출제를 하시는 분들 보면 예. 가급적 그 본인들이 출제한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굉장히 좀 기피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잘 출제를 안 하려고 해요. 민감한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EBS 교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출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보면 일선 교사나 입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풀이가 복잡한 문항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킬러 문항 정도 되려면 정답자가 10% 정도 나와야 이게 킬러 문항이지. 그게 보통 교육계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공개된 그 킬러 문항 같은 경우도 예. 30% 가까이 내외 정도 답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킬러 문항은 아니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부가 킬러 문항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이 일선 교사들이나 입시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 쉽게 납득을 안 하면 이 파장은 또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회의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지가 된다면 다가올 모의고사나 예. 수능 때 혼선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가 킬러에 대한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또 혼선을 더 빚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발표 이후에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서열화라든지 학벌주의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방안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라고 지적하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역 교수님이시니까 예.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난번 그 시간대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을 때 그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문제가 뭐냐면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게 사실이지 예.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드는 거를 지방에 있는 학생들하고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면
뭐냐면 수도권 소재에 있는 대학 못지않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정부가 나서 가지고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면, 즉 다른 말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해준다면 이런 문제도 저는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소재 대학 출신 못지않게 지방 대학 출신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이곳 경남 MBC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서열화 학벌주의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교육 정상화, 그러니까 사교육을 너무 과도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줄여나가고 좀 찬물을 좀 부어보자, 뭐 이런 시선들에 있어서는 크게 다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이 고착화된 교육을 좀 개혁할 수 있는 방법, 어찌 보면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설정하라,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래님께서도 킬러 문항 중에 36% 정도 정답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니잖아요 하셨고, 앞서 저희가 다뤘던 그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음지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가외라든지 사교육에 관해서 이런 시선들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님께서는 왜 수험생을 킬러로 만드는 건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수험생들과 아무래도 학부모 분들은 어찌 보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수능이 지금 14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놓여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라디오는 광고 들을 시간이 됐고, TV 그리고 유튜브 MP타카 통해서는 준비한 영상 들려주다 통해서 창녕 농부의 목소리 틀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관련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파다 뉴스테이블 함께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교육 관련 이야기 하다가 라디오 광고 듣고 또 TV와 유튜브는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샵 2244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4801번님께서는 대학 교수를 공무원화해서 서울과 지역으로 순환 근무하게 만들면 대학 서열화도 지방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가려는 것도 사교육비 문제도 일정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남기셨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교육 얘기인데요. 이번에 경남교육청 관련 이야기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 1주년 앞두고 있는데 기자 간담회를 오늘 가졌고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짚어볼 것은 도의회 추경 예산 삭감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교육청 관련 예산 2개가 아주 크게 삭감이 됐는데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학교와 마을의 협력 수업 지원과 또 마을 공동체 교육의 활성화 관련 예산이었거든요. 교육청이 이거 추가 예산으로 각각 28억 원, 또 8억 원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상임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 이 삭감의 이유를 보니까 마을교사 관련은 이 박종훈 교육감 시절에 이 마을교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후보 시절에 지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일부 마을학교 교사의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의혹이 있다. 이래서 교육이 너무 정치색이 묻어있다, 이런 이유로 삭감을 했고요. 이 주민들이 마을교사로 나서서 체험 교육을 하는 게 이 사업들의 주요한 내용인데 2017년에 시작해서 행복교육지구는 현재 18개 시군 모두가 운영을 하고 있고, 행복마을학교는 도내 9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행복마을학교는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마을학교는 그 학교하고 마을을 잇는 교육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번 예산 심의에 왜 문제가 되냐면 행복마을학교를 진영 논리, 이념 논리로 도 의원들이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 이창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남 간첩단 사건에 그 수업한 교사가 연루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아직까지는 뭐 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도의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종훈 교육감도 행복마을학교에서 편향된 이념 교육은 절대로 없다.
여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계속해서 오늘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 없다라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의회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교육감하고 도의원 싸움에 우리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양측 모두 접근하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장 수능 앞둔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경남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뭐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교육과 정치가 좀 같은 선에 놓이는 이런 일들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다뤄볼 소식, 다음 이야기할 분은요. 잠잠할 만하면 등장하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마산 회원구에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김주열 시신 이양지에 있는 그 재단처럼 이렇게 불 밝혀 놓은 것이 딱 거기만 불을 밝혀 놔가지고 무섭대요. 네, 김민아 의원이었습니다. 창원시 의원이고요. 음침하고 좀 을씨년스럽게 본다라고 저는 들리기도 하는데 이 발언을 들었을 때 네. 민주화 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반발했습니까? 입을 모아서 예. 비판을 했었거든요.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었고 예. 지역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발언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가령 김영만 전 열린사회희망연대 고문이 지역에 있는 민주운동, 민주화 관련 기념관이나 발언지에 한 번이라도 가보기는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것은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창원이나 마산의 민주주의 이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예. 어떻게 지역 정치인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고 이걸 했고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결국에는 김민하 의원의 본인의 평소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예. 꼬집었습니다. 박지혁 6월항쟁 정신캐선 경남사업회 상임대표 역시 민주주의 전당은 단순히 추모 공간이 아니라 창원과 마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면서 예. 그런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예, 이런 곳들이 있어서 어두워서 무섭다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 역사가 그냥 묻혀 있고 어둡게 덮여 있다면 그게 더 무서워서 밝히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교수님? 참 오질하고 몰직한 발언을 했구나. 예.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또 그 마산 해운구 국민의힘 지역구 위원장이 예. 지난번 막말 사건 때 따끔한 충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났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태원 참사 막말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렀잖아요. 예. 그리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고 또 의회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징계를 내린 의원한테 이번에 예결위 부위원장까지 맞습니다. 맡겼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 오히려 더 업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6월달. 예. 그러니까 민주열사도 호국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예. 그리고 마산하면 정체성이 뭡니까? 상징성이 뭡니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 4.19 민주시민혁명의 그 근간이 되었고 부마항쟁의 또 그 중심지가 이곳 마산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 이곳 마산인데 김민하 의원이 그걸 완전 이번에 짓밟았단 말이에요.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3년 창원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1번은 김민하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수님께서 역시 프로 팩폭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수미 상관이 있습니다. 앞서 그 신의 상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어의 상실이라고 이민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뉴스테이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